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하나라는 참 걱정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줬고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시장이고요. 우리 시장도 하락 종목 수가 2,500여 개가 넘어가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살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 선물지수부터 살펴보면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P 500 빅스 선물지수 살펴보시면 장중에 20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이었죠. 현재도 S&P 500 빅스 선물지수가 19.6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급등세가 멈춰질 수 있을지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미국 선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제 급락을 했으면 좀 돌아설 법도 한데 미국 선물지수도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계속 하락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일제히 다 하락을 하면서 아시아 장중에 계속 시장을 눌러내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지금 확인할 게 많은데 시장이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4%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37,000원대 초반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시장과 우리 시장이 가장 연동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시장이 이만큼 빠진 만큼 우리 시장도 양대지수 다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중국 시장이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0.6%대, 심천지수가 0.5%대 약세로 낙폭을 좀 많이 줄여내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샤오펑 자동차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제는 중국 자동차도, 중국 전기차도 2차 전지도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서고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많이 줄여냈습니다. 이런 모습 좀 보면 부럽기는 한데 무섭지만 우리 시장 종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제가 지수를 읽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1%대 약세로 2,600선도 내줬습니다. 2,580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도 3.7%대 급락세 보여주면서 731포인트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없었던 하루였죠. 하락 종목 수가 2,000여 개가 넘어가면서 오늘 오르면 사실 특징주다라고 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좀 열어볼까요? 오늘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낙폭을 결국에는 줄여내지 못하면서 응봉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 달로 보면 급락 이후에 잘 올라왔다, 좀 버텨냈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4거래일 연속으로 응봉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요.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다 물량을 받아낸 하루였습니다. 일단 코스피 거래대금 11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 8천억 원, 선물시장 거래대금이 오늘 30조가량 됐는데요. 선물시장 거래대금이 30조에 육박한 건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건 기관이 3,500억 원가량 매수를 해줬다는 건데 금융투자가 3거래일 연속으로 좀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것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나온 물량들 다 개인이 받아가면서 1조 6천억 원대 매수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소폭입니다만 제약주를 그래도 일부 종목들 선별을 해서 담아갔습니다. 어떤 종목들 사갔는지 꼭 좀 확인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볼까요? 사실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숫자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가 8%대 급락으로 16만 원 선 내줬고요. 삼성전자 겨우 7만 원 선 지켜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바이오, IT 안 빠진 섹터가 없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IT가 이렇게 빠지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PSK홀딩스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9%대 급락, 테크윙, STI,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까지 일제히 급락세로 좀 마감을 지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실 시가총액 상위에서 빨간불을 찾기가 어려운 하루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전 업종 지수가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대 약세, 알테오젠이 5% 빠지면서 다시금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에코프로가 3.9%대 약세, HLB, 엔캠까지 1%, 6%대 약세를 보여줬고요. 2차 전지, 바이오 할 것 없이 다 하락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클래시스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오늘 마감을 지었다는 것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랐던 거 뭐 얘기해봐야 뭐 많지 않겠습니다만 원전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움직였습니다. 체코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왔는데 윤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최종 계약까지 한국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한전 산업이 급등했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시세를 내는 하루였습니다. STO가 새로운 테마로 좀 부상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법제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만 일부 종목일 뿐이고요. 대부분 하락한 하루였다. 오늘은 짙은 파란색이었다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입니다. 다시 엄습하는 아래 공포, 휘청이는 증시, 잠시 숨 돌릴 섹터는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맞나 싶은 하루입니다. 아유, 오늘 사실 이거를 이런 날 내가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네. 그냥 이런 날은 주식창 접고 밖에 나가셔야 하는 날인데 이런 날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이 급락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냐, 진짜 아래 공포가 엄습을 한 것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시장의 그런 흐름들 또 뭐 지표 발표도 있겠고요. 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9월에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런 결과들에 대한 발표들도 여러 가지 남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금리나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벤트들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예측들 뭐 시장에서 거의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이것도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반응은 좀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증시가 휘청이는 이유들 저는 가장 뽑고 싶은 이유가 투자의 심리에 대한 그런 위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이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누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그런 수치들을 입력해놓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대부분의 이 투자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심리, 뭐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벤트들을 주목해라, 뭐 9월에 약세장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 심리의 위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 저도 앵커님과 같은 뭐 생각이지만 이럴 때 뭐 제가 항상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쉬는 것도 투자다. 그쵸. 우리가 현금 확보하는 것도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 약세장에서도 투자를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1조 6천억 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빠질
때 내가 그 저가의 물량들을 다 받아내겠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나만의 어떤 투자 그런 관점 그 원칙이 좀 있다면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조금은 손실을 볼 수 있어도 그 손실을 조금만 기다린다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때 우리가 또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사실 뭐 하락해도 용기 있게 매수할 네.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또 하락할 때 또 용기 있게 던질 수도 있는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실 9월장의 거래일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오프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우리 지수가 오르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요. 네. 근데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지금 흐름을 보니 오를 만한 뉴스는 없고 결국엔 또 숫자를 확인하려고 할 텐데 이러면 네. 또 한 달 반 넘게 지수가 오를 이벤트가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너무나 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거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대세는 AI다라는 AI 거품론이 계속 좀 우려들이 해소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이제 수익화 시점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좀 빠지는 모습들. 사실은 이 반도체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좀 상승으로 치고 나가야 상방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야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현금에 대한 그런 부분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은 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것들. 언제 찔끔찔끔 사서 내가 돈 벌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지금은 또 좀 악으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그래도 좀 수익을 조금씩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장들이 좀 치고 올라가야 지수 전반적으로 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나 데이터에도 사실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전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지금 PMI 지수 발표한다, 무슨 지수 발표한다 이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기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언제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받느냐 싶을 정도로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고 흔들리고 내 투자 심리에 대한 그런 위축인 상황이 높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에 그런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어야 그런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FOMC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피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이거 언제 해? 이게 바뀌면 금리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투자 스타일도 달라질 그렇죠. 거고 네. 그렇다면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돼야 되니까 자꾸 그런 지표들에 눈이 가기 시작하고 모두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네. 반응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오르려면 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내 계좌를 어쨌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주도주가 아닌 섹터들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났단 말이죠. 네.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그랬고 바이오도 그랬고 그렇다면 다음 타자가 어떤 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는 지난주에는 통신주 가져오셨고 네. 지난주에는 항공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 싸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다 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짐 싸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좀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짐 싸서 우리가 좀 날아가 보자. 네. 여행, 또 항공, 또 카지노 이런 종목, 이런 섹터군들을 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 좀 두 가지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온 이유가 사실은 이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 달 추석 연휴가 남아 있고요. 또 10월 달, 10월 1일이 이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지만 어제도 결정이 됐습니다. 정말 뭐 핑퐁핑퐁으로 지금 더 놀고 싶은데. 그렇죠. 저희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떠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국민들도 떠나지만 해외 여행객들도 들어오는 시즌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제주도에 갔었는데 네.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중국인들의 인파 정말 많았고요. 일본, 이제는요 미국, 유럽층까지 다 제주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라면도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또 카지노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네. 관심이 적었어요. 그런데 강원랜드 보시면 정말 놀라실 깜짝 거예요. 놀랐어요. 네. 최근에 차트 열어보고. 정말 이렇게 주가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강원랜드 이렇게 올라간 거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폭락장 이후에요, 여러분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쭉쭉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파란불로 마감을 했지만 뭐 롯데 관광개발부터 시작해서 파라다이스까지 뭐 GKL 같이 계속 좀 폭락장 이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뭐 제주에 지금 뭐 매출이 엄청나게 찍힌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뭐 카지노 관련된 전반적으로 매출 확대가 되고 있고요. 9월 달에, 10월 달에 중국, 일본 또 긴 연휴 대비해서 그런 기대감이 높아져 있고요. 뭐 항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유입될 때는 자기네들 그 국적기를 이용해서 그렇다 하지만 항공 관련된 쪽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또 우리나라 국적기 또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또 외국인들 뭐 입국 출국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탄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좀 잡아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찔끔찔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익 나는 거, 계좌의 수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공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리 찔끔이라도 하락하는 거 손실 나는 것보다 훨씬 수익 나는 게 맞습니다. 낫죠. 일단 이런 장에서는 두 가지 섹터로 가져가야 돼요. 단기로 볼 건지 장기로 볼 네. 건지. 장기로 볼 건 펀더멘탈도 봐야 되고 급락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셔야 할 것이고 단기로는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이진 않더라도 네.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면서 뭐 지금 카지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10월 초가 되면 중국이 일주일 쉬죠. 국경절 연휴로. 그래서 카지노에 대한 수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원랜드 차트 보시다시피 꽤나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여행, 항공, 카지노 다 가져오셨지만 항공주야 뭐 저희가 잘 살펴봤으니 네. 여행이랑 카지노를 무게를 보자면 네. 누가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행주는 여행도 계속 뭐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들이 요즘은 또 유행을 하기 때문에 가겠지만 그래도 덜 탄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저는 카지노 쪽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카지노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강원랜드 이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제는 관심을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롯데 관광개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카지노 그 롯데 관광개발 그 자체가 그 제주에 그 리조트가 있잖아요. 뭐 500억 원에 대한 월 매출 처음으로 달성을 했는데 돌파를 했는데 그 중에 300억 이상이 카지노에서 나온 매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뭐 객실이 1000개 넘는 객실이 있지만 그 중에 거의 뭐 4, 500개 정도 객실이 카지노
대한 수요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리고 또 유커가 돌아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VIP에 대한 그런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졌을 때 아마 이 카지노에 대한 매출 부분은 더욱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또 여행, 또 크루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지금은 2회 정도, 연 2회 정도 그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3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런 뭐 인천에서 뭐 중국 노선을 거쳐서 뭐 계속 돌아온 뭐 10박 11일 뭐 이렇게 좀 길군요. 길게 나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또 수요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롯데관광개발 지금 아직 차트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 상방이 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최고가 뭐 올해 6월에 10,000원대 정도 형성을 했다가 지금 폭락장 면치 못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이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급변하는 종목들 뭐 수익 내기도 좋긴 하겠지만 대응이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이런 카지노 섹터 안에서 또 오늘 롯데관광개발 여러분들 가지고 나왔는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도쿄에서 제주에 가는 그런 직항 노선도 다시 재개됨에 따라서 중국이나 뭐 일본의 관광객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음봉까지 갔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금 9,370원 부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표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목표가 1,500원 1차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의견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너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좀 피신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강원레드 차트 봐서 아시겠지만 카지노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방이 열려있는 롯데관광개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뒤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간밤 미국 증시 9월의 첫 거래일 급락하면서 9월 약세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장에서도 하락 종목들 굉장히 많으면서 어떤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5위 살펴보면요. 한농화성 올라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은 부진했던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 로드맵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던 모습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들 관련주 중에 한농화성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모습이고요. 이 밖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본 등도 오늘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이 한농화성 4%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샤페론 확인되는데요. 전일 급등 종목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차세대 아토피 치료제 미국 FDA 임상 2상에서 안전성 검증을 받았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졌고요. 오늘도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11%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됩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핑거 올라왔습니다. 전일 이 토큰 증권 테마 강세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전일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장중에 부각이 됐었고요. 또 시간을 거래해서 증권주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기존 이 테마주부터 시작을 해서 증권주까지 수급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건 상한가 기록했던 핑거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한전산업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원전주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체코 총리 특사가 방한을 해서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죠. 윤 대통령이 오늘 접견을 했는데 관련해서 소식들 나오면서 매수세를 자극을 했습니다. 원전 최종 계약 체결 확신한다라는 양국 발표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오늘 한전산업 같은 경우 18%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제닉 올라왔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했던 흐름인데요. 최근에 아마존닷컴에서 글로벌 순위 2위를 기록했던 마스크팩의 ODM사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를 자극을 했습니다. 또 오늘 화장품주들 좀 확인을 해보면 3조 2천억 원대 수출액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삐아부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주들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제닉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종목 확인해 보면요. 보로노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바이오텍 이 안비아와 앞서 33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옵션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월요일 상한가 기록을 했던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간 좀 주가 반등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강한 매도세가 또 나오면서 7% 가까이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 올라왔습니다. 엔터주들도 오늘 굉장히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밖에 하이브 SM도 부진했고 또 계속해서 엔터주들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갔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JYP 엔터 같은 경우 8%대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확인됩니다. 앞서서 이 미국 특허청에 인슐린 관련 질환의 치료용 물질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 흔들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더 크게 나왔던 모습이고요. 11% 넘게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CU박스 올라왔습니다. 그간 이 딥페이크 테마로 좀 묶였던 보안주들 오늘 대체적으로 조정받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CU박스가 가장 큰 매도 흐름이 나왔고요. 그 밖에도 센즈랩이나 SP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오늘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CU박스 같은 경우 14%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고요. 1위는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툴젠 올라왔습니다. 앞서 툴젠 같은 경우 비상장 유전자 가위 치료제 기업인 이 엣진과 소규모 합병 논의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사실 이 엣진을 좀 살펴보면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 논의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500억 원 정도로 평가를 하면서 배임 논란이 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 이 부분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급락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오늘 19%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에서 불만제로 디마켓과 시장 상황들 어떻게 대응할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시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도 보는데 참 기운이 안 나네요,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한전 산업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보니까 원전 관련돼서 장중에 워낙 오늘 빨간불을 켰다 보니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거래량 1위가 한전 산업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 등락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원전이 다시금 좀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다들 시장 정말 안 좋았다는 거 알고 네. 계실 거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이슈가 나오는 곳으로의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전 관련주 하면 한전 산업이 일단 대장으로서 시세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기업인데 네. 오늘도 역시나 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네.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계속해서 소송을 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전 산업에서 이제 그 체코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 수주를 확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이 쏠림이 있었고 장이 또 안 좋았다 보니 테마주들 중에서도 지금 막 나온 어떤 뉴스로의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뉴스로 수급이 쏠렸다. 그렇다면 지속성은 물음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내일 또 장이 안 좋으면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럴 약간 분위기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연속성은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존에 우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 체코의 어떤 원전 4기 중에서 2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수주하는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체코 외에도 이제 다른 쪽에서의 원전 수주 뭐 이런 기대감들, 이야기들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간의 흐름들을 보면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에너토크, G2파워 이게 다 원전 관련 네, 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형단의 가벼운 종목들 내에서의 좀 시세 탄력은 계속해서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뭐 자기가 짧게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중에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 외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한농화성도 지금 시간 외에서 한 1%가량 빠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오르면 특징주다라고 제가 오프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농화성이 오늘의 특징주였죠. 네. 현재는 시간 외에서 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만약 그 간밤에 미증시가 이 정도로 나쁘지만 않았다면 그냥 뭐 소폭 조정 받는 정도, 뭐 급락장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늘 한농화성이 좀 강하게 치고 가는 네. 흐름이 나올 위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쏠렸던 그런 시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또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중소형단에서의 어떤 강한 흐름들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한농화성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뭐 여전히 8월부터 지금 단기 이평선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눌림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22,600원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좀 열어놓고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다만 뭐 지금 무리해서 막 이게 꼭 갈 거야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흐름을 봐놓으면서 중소형단에서의 강한 시세, 강한 테마의 순환이 돌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고체도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는 뽑아 놓으시되 막 무리한 투자 이런 것보다는 뭐 좀 적은 비중으로 이렇게 매매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나의 계좌에서의 마이너스를 채워줄 수 있을 소폭의 대피처처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시간외 시장에서는 STO 토큰증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도 역시나 움직였고 이게 제도화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그동안에는 안 움직였던 테마가 새롭게 또 움직이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작년 연말쯤에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였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로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살짝 돌려서 보면 사실 한 10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좀 중소형단의 어떤 테마주들 장세가 보통 일어나는 흐름들도 있지만 네. 그때 움직였던 게 이제 헬스케어,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이런 STO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결국 뭐였냐면 작년 말쯤에 있었던 얘기, 금리 인하 6번 한다. 이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막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성장주들의 막 붐이 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다시 9월 달이 되었죠. 9월 네. 19일입니다. FOMC가 열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거의 뭐 확정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성장주단의 어떤 강한 순환매들이 돌고 있고 또 테마 장세에서 뭐 320조짜리 시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STO 시장이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뭐 한 차례 시세를 또 강하게 뿜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또 법제화를 통해서 이게 뭐 전혀 뜬구름 잡는 그런 테마라기보다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이게 법제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최근에 사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막 테마가 돌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의 거래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일단 거래량 상위에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STO 관련된 종목들이 쭉 올라와 있고요. 일부 뭐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이 올라왔네요. 블루엠텍이라고 지금 네네. 거래량 3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테마 이야기를 하면서 비만 치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로 놓여 있고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내에서의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네.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나 비만 치료입니다. 뭐 삭센다의 저기 그런 만료 이야기도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뭐 노브노디스크의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국내 유통하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블루엠텍이 사실 뭐 대단히 뭐 새로운 신약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게 이제 국내에서 유통된다라는 부분 거기에서 이제 블루엠텍이 그 유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어떤 추세적인 트렌드를 타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가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장중에 어떤 이루어지는 체결의 힘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테마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또 신규주들 굉장히 잘 가잖아요. 잘 가요. 뭐 블루엠텍도 뭐 상장한 지는 꽤나 오래되긴 했지만 시세를 한번 제대로 뽑아준 적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항단을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9,6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네. 뭐 요 반등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엔텍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거래 대금이 쏠리는 게 역시나 IT 투톱이에요. 오늘의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래대금 상위에서 보기가 지금 쉽지가 SK 않죠. 하이닉스가 1위입니다. 거래. 네. 이제 앵커님께서는 거의 이 시간 항상 하시니까 잘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위치가 삼성전자의 위치가 주가의 어떤 위치가 그 지난번 우리 블랙 먼데이를 겪었던 그 시장이 한 10% 정도 빠졌던 그날 전저점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하는 네. 그런 위치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지켜내고 시세 전환이 나왔을 때는 쌍바닥의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네. 여기가 이탈되게 되었을 때는 추세 하락 지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짧은 손절이 가능하고 여기가 만약 저점이라면 상승은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는 어떤 손익비가 높은 그런 네. 구간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네. 저가 매수세 시간에 좀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저가 매수세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 1위에 시간에 올라온 점 특징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외 거래 쭉 살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조선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 자체가 호황이라는 조선어 주가는 왜?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제목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수익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3%대입니다. 그런데 조선업만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마이너스 10%대, 현대미포가 마이너스 13%대입니다. 그동안 못 갔던 하나오션만 좀 올랐을 뿐 8월 한 달 동안 주요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업황도 좋다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황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장기적인 실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갈림길에 서게 된 건 더 이상의 수주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선가가 높아지는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NH에서 나온 의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LNG선을 발주할 수 있을지,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두 개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도별 LNG선 발주량 추이를 보시면 일단 올해 예상치가 52척 우리나라 기준으로 됩니다. 현재까지 44척을 수주했는데요. 이 LNG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또 수익률이 좋습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이 친환경 선박을 잘 수주해야 주가도 잘 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HD 현대미포가 실적 개선폭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NH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량도 함께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미 인도를 받았는데 또 발주를 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신조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VLCC 수주잔고라든지 물동량도 끝에 보시면 계속해서 소폭 올라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든 원유 운반선이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도 함께 볼까요?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친환경 선박이 증가하고 신조선가가 오른다면 사실 조선주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주잔고를 또 채워놓고 조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본다면 신조선가 상승 여력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여력이 2%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도 사실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이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선주사들이 현재 시세로도 계속해서 발주를 낸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발주를 낸다라는 건 당연히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가가 주도한 업사이클이 이어지는 이상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환경이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조선업 업황으로만 본다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지배적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주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은 하반기 힘차게 백고동 올릴까? 조선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건 저희 투자자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워낙에 네. 이제 이 빅사이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중간에 쉬어갔던 구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선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었던 그렇죠. 이야기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조선가도 계속 오른대지 물동량도 는대지 하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를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어떤 섹터든 간에 네. 사실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사이클이란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들어봤을 정도로 이미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네. 꽤나 긴 시간이 또 흘렀다라는 부분들 다들 알고 있는 뭐 정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IT 섹터도 어떤 그 사이클 산업인데 바닥을 지나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그런 네. 현상들을 보여주듯이 조선 사이클도 지금 분명히 돌아서고 슈퍼 사이클이 온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작년 한 여름부터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실질적인 수주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수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도크가 꽉 찼다라는 얘기들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중국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걔네들이 물량을 받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조선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네. 주가도 사실 꽤나 올랐습니다. 다만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사이클에 올라타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년치 물량을 이미 다 수주해 놓고 도크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어떤 수주 여기서 돈 안 되는 거는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가져가, 일본 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가져가봐. 이제 한국이 돈 되는 것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을 다 합쳐서 보면 4,975억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적자를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추정치가 3,879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추정치 대비해서 한 28% 굉장히 높은 네, 그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죠. 그 정도의 어떤 뭐 실적을 보여줬고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브리핑 하실 때도 나왔는데요. 성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인즉슨 선주들이 배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선소에다가 맡겨도 시간이 너무 이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운임료가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예, 딱 선박 이 해운 산업이 그렇거든요. 네. 물 들어올 때 여기는 물을 열심히 저어서 최대한 많이 벌어놓고 또 불황일 때 최대한 버텨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 선주들은 굉장히 이 해운 산업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크 때 이렇게 대량 발주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 용선을 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해운사들도 있었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침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글로벌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쓸데없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는 기업들이 좀 더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사람들의 소비가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물동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선박을 빠르게 확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지표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사실 슈퍼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실적이 피크아웃 아니야? 약간 그쵸. 이런 부분들이 걱정일 수 있잖아요. 지금이 고점 아니야? 그런데 사실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위치기는 해요. 사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나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 보면 2026년도에 나오는 영업이익을 좀 땡겨서 봤을 때 지금이 좀 적정 주가거나 그래도 약간 오버밸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단이란 말이죠. 네. 물론 뭐 HD 뭐 한국 뭐 조선해양.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더 올라야지 그런 위치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꽤나 올라온 상황에서의 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을 함께 받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미래 실적을 우리가 땡겨와서 항상 주가는 선반영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약간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현재 철강 가격이 굉장히 이제 좀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월 초에 한 142달러 정도 톤당 하던 철강 가격이 지금 101달러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략 뭐 한 30%, 20%, 29%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네. 시티그룹에서 나온 이번 보고서에 보면 중국 철강 제조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건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한 80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조선업에 있어서 이 후판 가격, 철강 가격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이 후판 가격이 전체 그 마진의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가인데 이게 100달러에서 80달러로 줄어든다? 대략 한 20%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0에서 20% 정도의 마진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실적보다는 향후 나오는 실적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더 적을 수 있겠다. 후판가가 내려가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은 높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그럼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봐도 된다로 해석을 하고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면 사실 밸류 부담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퍼가 너무 높은 네. 거 아니야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잘 높게 나오면, 나오고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눈높이보다 더 좋게 나올 때는 충분히 또 퍼가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만 저는 좀 안정이 된다라면 주가가 뭐 과도하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여전히 조금 수출 산업이다 보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좀 얘기 안할 수 조심해야 없죠.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네. 환율적인 사실 대표적인 수출주로 꼽히는 게 또 조선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움직이고 나서의 환율의 흐름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원가 만들어내는 후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볼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강석 가격을 우리가 철강값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것도 원자재를 싸게 사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철강 업체들에서는 물론 뭐 당장 조선업에서는 그걸 영향을 안 받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결국 후판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환율에 따른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사실 조선주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막 급등하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하반기까지 길게 보고 업황이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느냐 여기 여부에 달려 있고 그런 그쵸. 모멘텀들이 얼마나 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가지 못하고 다 하락하는 분위기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장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 조정이 사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업사이드가 나오겠다 이건 조금 어려운 종목 어려운 질문이죠. 네, 종목마다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조선 섹터에서의 대장주 하면 HD 한국조선해양 이 기업이 신고가도 가장 먼저 들어갔었고요. 주가의 상승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증권가에서는 한 26만에서 30만 원 정도의 TP를 잡아놓기는 했는데 이게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15년도부터 2024년도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 박스권을 이제 탈피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의 조정 받고 난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미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어떤 단발성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조선 섹터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LNG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암모니아 선박은 저는 약간 대중화되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 코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LNG 선박으로 우리가 전환한다고 했을 때 연료 탱크에 대한 어떤 웰딩이라든지 아니면 보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한국이 중국 대비해서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선박 시장의 어떤 교체 수요 이런 것들에 따른 사이클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 또 비싸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을 봐야 한다. 어디서 얼마나 발주가 나올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LNG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업종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주가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들어가고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면 조선 기자재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자재도 조선업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불안을 겪었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거든요. 네.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 몇몇이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뭐 저평가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뭐 그 중에서 대표적인 뭐 기업이라고 하면 뭐 태광이라든지 요번에 뭐 그 상장한 현대힘스 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거품이 좀 덜 빠졌다. 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 뭐 태광이라는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영업이익 한 450억에서 한 500억. 아마 2026년도 한 600억 정도 넘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시가총액 3,600억이니까 분명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그 시동을 걸던 시점이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뭐 시장 전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분위기를 못 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시세 탄력이 좀 좋다 보니까 네. 성광밴드라든지 뭐 태광 이런 기업들을 저가에 좀 매수를 해두셨다가 조선업의 어떤 사이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타겠다라고 하신다면 시세적인 탄력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네. 뭐 너무 큰 비중보다는 적절하게 이렇게 바스켓으로 어떤 이 조선 섹터를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담을 수 있다. 이 기자재 쪽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밸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실적을 네. 타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밸류적으로 가장 여전히 싸요. 네. 2026년도 실적을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주가로 봤을 때 한 30만 원까지는 가야 적정한 주가, 그러니까 퍼 한 10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 단기적으로 21선 하회하는 주가 흐름에서 저점이 어디입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조금 그쵸, 어렵겠지만 네. 긴 관점으로 이런 사이클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조정 시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한 16만 원 부근 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5년 동안에 증시가 대략 뭐 9월 달이 미국 같은 경우는 최악인 시점, 한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 말인즉슨 10월이 가장 사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다가 고점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런 가격단에 들어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사실 속이 굉장히 쓰리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사기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종목 선정을 잘 해놓으시고 공부를 잘 해놓으신다면 분명히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쭉 나눠봤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간밤에 제조업 PMI가 발표를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인 5일에는 미국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 51.4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번 전망치는 50.9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5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정부 데이터보다 조금 더 일찍 발표가 되기 때문에 6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한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역시나 고용 지표들 중요하게 시장에 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내일 GDP가 발표가 됩니다. 7월 속보치 발표를 좀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0.2% 감소를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1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웃돌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성장 영향을 받아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마지막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동해 심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 개시가 시작이 됩니다. 9월 2일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5일로 좀 미뤄졌던 거고요. 앞서 석유공사 측에서는 투자 주관사를 희망한다라고 의향을 보낸 곳이 10곳 이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동해가스전 테마 다시 한번 부각받을지 한번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이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여내나 싶었는데 눈에 걸리는 건 역시나 나스닥의 선물 지수가 가장 많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0.6%대 약세, S&P 500, 다우존스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일단 미국 시장도 오늘 밤 11시에 발표되는 졸트 보고서를 보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